공급사슬 경영 실행의 이슈가 뭔가? 공급사슬이라는 거는 원자재 또는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런 제품을 공급해 준다. 그런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연결이라는 말을 네트워크라는 말로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기업 또는 어떤 기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있는 자재, 인적 자원, 정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공급자가 있죠. 또 제조업자,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그런데 이게 이제 유통업자가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고객한테 가는데 서로 이렇게 거래가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이제 하나의 이런 공급사슬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게 이제 공급사슬 경영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해서는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런데 SCM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급사슬 네트워크를 이런 다이아그램 형식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심 기업, 글쎄요, 뭐 내 기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제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이, 다시 말해서 부품이나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공급자들이 이제 있어야겠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런 공급자를 벤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심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그런 기업을 1차 벤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1단계 공급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1차 벤더. 그럼 또 여기에다가 공급해주는 2단계 공급자, 이 사람을 2차 벤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1차, 2차, 뭐 3차, 4차, 몇 차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체인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까지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품으로 수송을 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해 주는데, 또 여기에 고객이 1단계 고객, 2단계 고객 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 중심 기업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이렇게 왼쪽은 공급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유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사슬은 이 공급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공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생산 관리가 확장이 되면은 이 공급사슬 경영 이쪽으로까지 이제 확장돼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유통 시스템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공급 시스템에서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 또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 유통 시스템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슬 경영은 이런 공급사슬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정보,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건데, 아까 그 모형에서 봤다시피 이 공급업체로부터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고객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 제품, 자금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정보가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거고, 제품, 물품이죠. 자재나 완제품.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돈이 함께 가는데 신용, 위탁, 지불 조건, 청구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주면서 돈을 받아낼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이 물건을 받아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반품을 하거나 수리,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러한 그 고객에게는 이 판매나 재고 현황, 또 품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공이 되면서 또 이 고객이 그러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니까 고객으로부터 오는 이 정보들은 나중에 마케팅 또는 재고 관리, 품질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제품, 자금 이런 것들이 이 공급 사슬을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할 거냐, 이 순환을 어떻게 잘 시킬 거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제품과 자금을 관리할 거냐, 그것이 이제 공급 사슬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CM, 이제 SCM이 공급사슬 경영이잖아요. 이 공급사슬 경영을 하는데 업무는 크게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 SCOR 모델이라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카운슬이라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3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눕니다. 계획하는 것, 그다음에 조달하는 것, 생산하는 것, 배송하는 것, 그다음에 회수하는 것. 이제 회수라는 게 뭐 반품을 한다든가 AS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SCM을 왜 하느냐, 뭘 잘하기 위해서 하느냐 했을 때 고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SCM을 합니다. 또 품절을 줄이고 전체 재고 수준을 낮추고 투자비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또 설치하고 유지하기가 쉽도록 경영하기 위해서 이 SCM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적은 재고를 유지하고 또 그렇더라도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SCM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생산과 유통 이 부분을 전부 커버하면서 이런 매출을 증가하고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SCM을 봤을 때 기업 내부를 보면은 각 기능 부문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재무, 인사 이런 부분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만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자. 이제 그러한 측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 있는 기업과 기업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공급자, 벤더들은 그 제조업체에 대량으로 또 안정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납품하기가 좋다 이거죠. 근데 제조업체에서는 대량 생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더라도 거기 딱 필요한 것만 조금씩 사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얽혀 있는 거죠. 또 물류센터는 대량 생산을 하면은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이야기하고 또 수송하는 사람은 너무 조금씩 수송을 하면은 수송 비용이 증가하니까 조금 많이 한꺼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늘리고 유통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공급사슬은 그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수요가 변동이 심하고 공급 상황 또 마켓 파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또 납기 운송 시간, 생산 수율, 부품의 가용성,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뭐 이런 부분들까지 불확실한 게 많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놓고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내부만 봤어도 볼 때도 물론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 영역이 넓어지니까 공장 외부까지, 고객까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CM의 실행 이슈는 무엇인가?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이러한 한 4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공급 시스템, 또 분배 시스템,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이 정보기술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급 시스템의 실행 이슈는 이 밀기와 끌기 전략, 그리고 지연 전략, 이러한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밀기 전략이라는 것은 예측치에 근거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측치.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거 있지만은 그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걸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밀고 가는 거죠. 그것을 뭐 밀어낸다, 밀어붙인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제 고객 이렇게 되는 어떤 공급 사슬에서 대략 고객이 얼마 정도를 사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그 예측 수량에 맞추어서 그냥 여기에서 그만큼을 여기까지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해 버리는 거죠. 계획에 맞춰서.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한 뭐 2달 앞서 세워질 수도 있고 1달 앞서 세워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2달 후에 수요가 이만큼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2달 전부터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수요가 또 바뀔 수도 있죠. 2달 후에 사갈 물량을 미리 정해가지고 주는 고객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렇더라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달이 걸린다 하면은 2달 전에 이 목표치에 맞춰서 생산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밀기 전략입니다. 근데 끌기 전략은 실제 발생하는 수요만큼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은 고객한테서 실제 발생하는 수요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공급한다. 그래서 고객이 끄는 만큼, 끌어당기는 만큼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게 끌기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2가지 전략에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밀기 전략은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다 그랬어요. 특히 제조업체는 소매업체의 주문을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그만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계획이 그대로 2달 후까지 그대로 갈 거라는 것은 좀 무리하죠. 무리죠.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 재고를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과잉 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결품이 발생해서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죠. 이제 이게 밀기 전략의 특징인데 끌기 전략은 최종 고객의 수요를 맞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객 수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받아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사실은 이 수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리드 타임이 아주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은 그 원하는 수요만큼 신속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실제 원하는 만큼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은 끌기 전략을 쓰려면은 리드 타임이 짧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할 때에 빨리 갖다 줘야지 기다리세요. 고객은 한 이틀만 기다릴 수 있는데 일주일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그만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안 돼요. 한다면은 그거는 끌기 전략을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전제 조건은 리드 타임이 짧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리드 타임을 어떻게 단축시킬 거냐가 여기서는 관건인데 아무튼 단축이 됐다고 하면은 리드 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재고가 줄어들겠죠. 또 리드 타임이 줄어들면은 단축이 되면은 변동성이 감소가 돼. 그러니까 원할 때에 신속히 갖다 주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변동성이 발생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고객이 원할 때 이틀 만에 갖다 줘요. 그러면 이틀 만에 고객의 마음이 바뀌거나 어떤 수요가 변동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 후에 고객의 마음이 바뀔 확률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재고도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점이 있긴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얼타임이 길어지면 이거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다.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밀기와 끌기 전략을 섞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고객이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에 의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고객이 원할 때에 신속하게 갖다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만들고 고객에 납품할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사슬의 시간축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밀기 전략을 쓰고 어디서부터 끌기 전략을 쓸 것이냐. 이제 이게 이 융합 전략의 하나의 포인트예요. 만약에 이 밀기 끌기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이쪽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고객한테 실제 수요에 납품하려고 했을 때 그 리드 타임이 길어지죠.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갈수록 고객에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여기까지는 수요 예측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뭐 재고가 많아지거나 결품이 많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밀기 끌기 전략의 융합은 이 융합 전략은 공급사슬 하류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쪽이 공급사슬 하류에 해당이 되고 이제 상류 이쪽이 공급사슬 상류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 하류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하류에서는 밀기 전략, 상류에서는 끌기 전략을 쓰는 것이 융합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의 형태에 따라서 밀기, 끌기, 경계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고 생산, make to stop에서는 여기까지가 밀기 전략이고 이렇게 끌기 전략을 할 수 있어요. 재고를 많이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조립 생산을 할수록 이 경계점이, 경계 위치가 하류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주문 생산할수록 더 하류. 그 다음에 주문 설계를 해서 생산하는 거. 근데 주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면은 여기까지는 푸시지만은 이 부분은 전부 끌기죠. 끌기라는 이야기는 가져갈 주인이 정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져갈 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주인이 여기서부터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져갈 주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져갈 주인이 정해져 있는데 재고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간다, 끌어간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가 짧고 신속하게 납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산 형태에 따라서 이 밀기 끌기 경계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우리에게 그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전략이 있는데, 자, 이거는 가급적 이 경계 위치를 이쪽으로 가져가자 하는 거예요. 가급적.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한계가 있지만은 그게 이제 지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정해질 때까지 가급적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 놓는 것을 지연시키자 그 말이에요. 고객이 가져갈 물건을 가급적 지연시키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자, 이게 이제 어떤 공급 사슬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객이 가져갈 물건이 여기서 확정이 된다면은 이 이유를 계속 그 공급 사슬을 따라서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을 진행을 시키는 그 도중에 뭔가가 변동이 발생해 가지고 안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고객이. 그러면은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것을 연기해서 지연을 시켜서 고객이 가져갈 물건이 확정되는 시점을 늦추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가져가겠다고 말했을 때 여기서 금방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런 예제를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뭐 베네통이라는 의류회사에서 했던 건데 여기에 팔리는 이제 이 뭐 셔츠라고 합시다. 셔츠가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또 색상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때 염색을 해놨어요. 이때. 그러면은 염색을 해놓고 고객이 이 하늘색 셔츠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늘색 실을 가지고 이제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서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고객이 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염색하는 시간을 늦춰.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얀색으로 셔츠를 만들어 놓고 고객에게 납품할 거는 아직 안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녹색 셔츠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 하얀색의 녹색을 염색을 해야 돼요. 그때 납품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고객이 달라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납품이 가능하겠죠. 리템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변동 폭이 줄어들고 재고도 줄어들고 결품도 줄어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지연 전략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푸시 전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풀 전략인데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푸시고 여기서부터 풀 전략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슬 경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연 전략을 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푸시가 됐건 풀이 됐건 이거는 생산 관리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MRP를 배우면서 이거는 일종의 푸시 방법이다. 또 just in time, 또 재고 관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풀 시스템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또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시스템의 실행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공급사슬을 우리가 생산 시스템, 공급 시스템 더하기 분배 시스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배 시스템에서의 실행 이슈는 뭐냐? 이거는 유통 경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또 배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라는 것은 생산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제품의 소유권과 그 제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인데 여기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또 마케팅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통 경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말을 썼지만은 여기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을 잘 하면은 거래 절차가 간소화될 수가 있고 상품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고 또 거래가 정형화되고 정보 제공이 수월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거래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게 뭐냐? 만약에 공급자가 모든 고객을 상대한다면 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4명의 공급자가 여기에 있는 10명의 고객을 따로따로 상대를 해서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은 40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40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중간상이 있어서 중개상을 통해서 판매한다면은 이게 14가지 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여기에다만 공급을 하고 중간상이면 공급하고 중간상에서 또 이 고객 10명을 상대하니까 14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거래 업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유통 경로를 잘 활용하면은 고객이 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유통해서 분류를 잘 해놓고 또 어디다가 쌓아놓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적절한 소비 위치에 할당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묶어서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뭐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고객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런 물품을 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살려는 신혼부부가 있다. 거기에서는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여러 가지를 사야 되는데 어느 한 가게나 이런 그 유통하는 사람 등 그런 사업자한테 가면은 한꺼번에 세트로 해서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색가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를 볼 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판매라고 그러죠. 뭐 직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농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중간에 소매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도매업체도 있을 수 있고 뭐 총판, 브로커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칠수록 물론 어떤 가격은 더 비싸질 수 있지만 또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그 말.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느 게 좋다. 이거는 틀렸고 이게 맞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 제품에 따라서 어떤 유통 경로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거를 구상하는 게 어떤 비즈니스죠. 사업화는 이걸 잘해야 돼요.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유통 경로가 있고 또 배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배송은 실제로 어떤 운송 수단을 가지고 이 물건, 상품들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직접 배송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디스트리뷰션 센터, 물류센터라고 보면 되겠죠. DC, 물류센터. 뭐 이런 거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물류센터를 거치더라도 중간에 이 크로스도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도킹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크로스도킹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류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분류 또는 재포장해서 다시 배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상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재고를 줄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뭐 제조업자가 고객을 직접 상대할 때하고 비슷한 그림인데 공장에서 어떤 물류를 직접 이렇게 상대를 하면은 이렇게 또 거래가 많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물류센터를 두면은 여기에서는 이쪽에다만 물건을 제품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는 곳에 따라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또는 분류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 유통의 경로가 훨씬 단순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는 일이 분류하고 재포장하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크로스도킹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우편 집중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붙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곳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다시 그 우편 번호를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다시 또 보낼 때 재포장해서 보내는 거. 그러면은 빨리 우편물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 우편 집중국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이런 기업에서도 그런 것을 쓰자. 자, 이제 그게 크로스도킹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SCM, 공급사슬 경영에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의 이슈예요. 자, 이거는 의사결정이란 말은 계획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산관리에서 핵심이 되는 일이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생산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서 고객이 고객이 수월하게 그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또 생산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낭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였는데 여기서도 공급사슬 경영에서도 그런 유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판매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재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생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구매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판매 계획, 재고 계획, 생산 계획, 구매 계획 생산 관리에서 다 했던 것들이죠. 공장 내의 계획은 공장 내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고 SCM은 공장 밖에 자기 회사 밖에 그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기업,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략적 수준, 전술적 수준, 운영적 수준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이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이 세 가지의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사슬 경영에서도 뭐 그런 분류를 해서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 이것을 공급사슬 전략, 이것을 공급사슬 계획, SCP 이런 말을 쓰거든요. 또 공급사슬 운영, SCE 이런 말을 쓰는데 가끔씩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괄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SCM이다. Supply Chain Management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각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계획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생산, 창고 시설의 입주와 규모를 정하고 공장과 창고에 대한 제품 할당 정하고 운송수단 결정하고 정보 시스템 형태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경영진들이 하는 거 그 중에서도 탑, 뭐 사장, CEO 이런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슬 계획 이분은 이제 중간 관리자나 임원들이 해야 될 거죠. 공장 및 창고에 대한 시장 할당 어느 공장 어느 창고에서 어느 시장을 담당해서 공급해 줄 것이냐 이런 거예요. 또 생산 외주 계획, 재고 정책, 마케팅과 가격 정책, 판촉 활동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그럼 또 여기에 맞춰서 실제 배송하고 생산하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재고 생산을 해서 납품할 거냐 그다음에 창고에서는 어떻게 꺼내가게 할 거냐 또 운송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운송 수단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냐 또 재고 보충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공급사슬 경영에서 SCM에서 이 재고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재고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M을 구현하는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어느 문헌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생산 관리를 하면서 또 공급사슬 경영을 다루면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SCM을 구현하려고 했을 때 자, 이런 공급사슬 단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해야 공급사슬 경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공급사슬 경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 계획들 이런 것들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부터 어떤 일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공급사슬 경영을 다루는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되리라고 봅니다.